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의 로마 하면은 을의 팍스 로마나 그 위대한 평화와 번영의 황금기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황금기. 그런데 이 자료들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 황금기라는 게 사실은 로마의 시간이 딱 멈춰버린 순간이었다면 어떨까?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이 자료들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로마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생각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실은 로마의 진보를 멈추고 역사를 퇴행시킨 장본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 거대한 가설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시작점, 즉 그가 대체한 인물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바로 그 지점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시간이 멈췄다는 주장의 시작점이 카이사르의 죽음이라면 먼저 그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자료를 보기 전까진 카이사르를 그냥 뭐 위대한 장군, 정복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뭐 거의 문명 설계자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저자는 카이사르를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문명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문명 디자이너요. 네, 그의 정책들을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예를 들어 자신을 반대했던 정치범들을 보복하는 대신에 사면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했죠. 이건 당시로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관용과 포용의 정치였거든요. 그러네요. 이집트의 발전된 천문학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는 율리우스력을 만든 것도 바로 카이사르잖아요. 아, 맞아요. 율리우스력. 기원전 45년을 아예 문명시대의 원년이라고 선포할 만큼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원로원 보수파들 눈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보였겠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그의 라이벌이었던 폼페이우스와의 관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이용해서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정작 폼페이우스 본인은 카이사르와 싸울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 지점이 당시 로마 정치의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오자 로마 시내에서 끔찍한 내전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냥 도시를 비워주고 떠나버려요. 아, 그냥요? 네, 군사력은 막강했지만 불필요한 피를 흘리기 싫어서 계속 후퇴만 한 거죠. 결국 이집트까지 밀려났다가 거기서 허무하게 암살당하는데 그의 잘린 머리를 본 카이사르가 분노하면서 눈물을 쏟았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 이야기 읽었어요. 둘은 정적이기 이전에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그런 관용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죠. 네, 맞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그날. 자료에 묘사된 암살 당일의 상황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그렇죠.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 그리고 오른팔인 안토니우스만 데리고 원로원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토니우스한테 아내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해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역사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든 분기점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사라지자마자 암살자들이 카이사르에게 달려들었죠. 그들은 폭군은 죽었다, 자유가 회복되었다고 외쳤지만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기는커녕 겁에 질려서 다들 집으로 숨어버렸어요. 동조하지 않았군요. 네, 저자는 이 순간을 도약의 발판이 벼랑 끝으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와닿는 비유예요. 와, 도약의 발판이 벼랑 끝으로. 사회가 리더의 비전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위대한 진보는 그대로 추락해버린다는 거죠. 암살 이후의 장면도 너무 상징적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노예 3명이 그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장작더미 위에서 화장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의 유골이 전부 테베레 강으로 씻겨 내려갔다는 부분. 마치 그가 꿈꿨던 시대 자체가 그렇게 허무하게 씻겨 내려간 것 같아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카이사르라는 거대한 미래가 사라진 그 공백 속으로 저자가 말하는 역사적 퇴행의 주역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당시 고작 19살이었던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죠. 맞아요.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당연히 그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경험도 없는 19살짜리 애송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판이 넘어가게 된 거죠?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선 이걸 그냥 운이 아니라고 설명하더군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요. 그렇죠.
가장 큰 별수는 역설적에게도 안토니우스 본인의 결정적인 실책들이었습니다. 실책이요? 네, 그는 카이사르 암살자들 명단에 자신도 들어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대의를 위한다며 그들을 전부 사면해주는 실수를 저질러요. 아니 자기도 암살 대상이었는데 사면을 해줬다고요? 정관으로 추천하기까지 하죠. 와, 로마의 최고 관직인 집정관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서 풋내기 경쟁자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네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실전 경험이 전무했잖아요. 곧바로 이어진 내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바로 그게 두 번째 변수입니다. 암살 주범인 브루투스와 카시오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벌어진 필리피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는 말 그대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도망쳤다고요? 네. 전투는 사실상 안토니우스가 혼자 다 해서 이겼죠. 그런데 이때 비겁하게 도망치던 옥타비아누스를 목숨 걸고 구해준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가 바로 훗날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이자 최고의 책사가 되는 마이크나스입니다. 이때 인연이 훗날 역사를 바꾸는 거죠. 이야, 정말 역사는 사람의 인연이 만드는 거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인물은 세 번째 변수, 바로 안토니우스의 아내 풀비아였어요. 아, 풀비아. 이분은 정말 보통이 아니던데요. 보통이 아니죠.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남편의 정적이었던 키케로가 암살당하자 그의 잘린 머리를 가져오게 해서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핀으로 혀를 마구 찌르면서 조롱했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그건 너무... 심지어 옥타비아누스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기도 하고 로마에서 남편 대신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와... 그녀의 이런 과격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안토니우스에 대한 로마인들의 민심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와, 그건 그냥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거의 개인적인 복수국에 가깝네요. 당시 로마 정치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안토니우스와 브루투스는 계속 헛발질을 하고 안토니우스의 아내는 로마에서 평판을 깎아먹는 동안 옥타비아누스는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변수, 옥타비아누스의 치밀하고 냉혹한 계략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변수요? 바로 악티움 해전이죠. 아,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손잡은 안토니우스를 돕는 척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가요.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였죠? 연기였다고요? 네, 교묘한 이간질로 안토니우스의 동맹들을 모두 떼어내고 그를 완전히 고립시켜 버립니다. 전투 방식도 정말 비열하더라고요. 안토니우스의 거대한 수송선 함대를 상대로 한팍스라는 무기를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한팍스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투석기로 쏘는 거대한 작살 같은 건데 그냥 작살이 아니라 일단 적함에 박히면 밧줄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 심지어 작살 끝에 불을 붙여서 쏠 수도 있었죠. 불화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는 작고 빠른 전함에 이 한팍스를 실어서 안토니우스의 크고 둔한 배들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전술을 쓴 겁니다. 이건 정면 대결이 아니라 네, 철저히 효율과 결과만을 위한 비정한 승리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안토니우스를 도우러 가는 척하면서 사실은 뒤통수를 칠 계획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죠. 19살의 정계에 뛰어들었던 소년이 10여 년 만에 로마 최고의 전략가들을 상대로 이런 판을 짜고 승리한 겁니다. 결국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말하는 로마의 시간이 멈춘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보통 이때부터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왜 시간이 멈췄다는 거죠? 카이사르는 이성과 합리라는 도구로 로마라는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개혁하려던 엔지니어와 같았어요. 율리우스력이 대표적이죠. 네, 엔지니어. 반면 아우구스투스는 권력의 정당성이 약했기 때문에 로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멋진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팩트보다는 스토리가, 미래를 향한 진보보다는 과거의 신화를 이용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마의 역사를 통째로 재창조합니다. 재창조요? 네, 역사가 리비우스에게는 로마의 건국 신화, 그러니까 트로이 영웅 아이네아스가 로마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역사서 찻장에 넣으라고 강요했어요. 억지로 넣게 한 거군요. 그렇죠. 시인 베르길리우스에게는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쓰게 해서 자신의 가문이 신의 후손인 것처럼 포장하게 했죠. 그 베르길리우스 1화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황제의 우상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고뇌했는지. 죽을 때 자기가 쓴 원고를 전부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베르길리우스가 정말로 원고를 불태우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일종의 예술가적인 제스처였을까요? 어쨌든 후원자인 황제를 위해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는 데 동참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정말 권유했는지 아니면 그 권유하는 모습조차 계산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결과 로마는 이성과 합리의 시대에서 신화와 신격화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반문명적 행위의 핵심이에요. 로마는 미래로 나아가는 대신 잘 조작된 과거와 신화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거죠. 스스로를 가뒀다. 그 결과 로마는 은밀한 미스테리와 허망한 뜬소문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고 자료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결국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의 주장은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그가 꿈꿨던 이성적인 미래 로마는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를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신화적인 위대한 로마라는 브랜드가 차지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박물관처럼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실제 기록이고 어디부터가 승리자에 의해 쓰인 멋진 서사일까요? 그리고 어떤 위대한 유산이나 황금기 뒤에는 어쩌면 실현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하죠. 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면에 선택받지 못한 다른 길들을 생각해보는 것. 그것도 역사를 흥미롭게 들여다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로마입니다. 흔히들 영혼의 도시라고 부르죠? 근데 어쩌면 로마는 어느 한 시점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문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카이사르 암살이 로마를 반문명적 수령에 빠뜨렸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췄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역사적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문명 전체의 시간을 멈춰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그와 함께 사라진 미래의 비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죽음은요, 그냥 유명한 정치인 한 명의 암살당한 사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가 갈 수도 있었던 완전히 다른 미래, 아주 진보적인 비전 자체가 그와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죠. 자, 문명 설계자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면 뭘 떠올리죠? 아마 대부분 위대한 정복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낡아빠진 공화정을 대신할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디자인하던 말 그대로 설계자였어요. 카이사르가 본 로마와 당시의 로마는 정말 달랐습니다. 보세요. 당시의 공화정은 어땠나요? 서로 죽이고 죽는 보복, 숙청, 살생부가 판을 쳤고요. 낡은 전통에 얽매여서 원로원은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했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꿈꾼 로마는 달랐어요. 관용과 포용, 그리고 정체된 과거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개혁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로마. 이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를 없애버렸고요. 살생부 같은 건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또 당시 로마 달력이 엉망이었는데 이걸 과학적인 이집트의 365일짜리 태양력으로 싹 바꿨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기원전 45년을 아예 문명시대의 첫해, 즉 원년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거는 끝났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다 라고 선언한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하지만 이 모든 진보를 향한 거대한 계획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 바로 그날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멈춰버렸습니다. 암살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먼저 무장한 부하들로부터 카이사르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안토니우스를 거짓말로 꿰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14명의 공모자가 일제히 그를 덮칩니다. 암살자들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외쳤어요. 자유가 왔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환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궜죠. 카이사르의 마지막은 참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화장하려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불은 꺼져버리고 그의 유해는 그대로 테베레 강물에 씻겨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마치 그가 꿈꿨던 그 모든 미래와 유산까지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암살자들이 원했던 대로 공화정이 부활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이 원했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거대한 권력의 공백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메울 인물은 놀라지 마세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네, 19살짜리 소년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바로 이 소년이 후계자로 지목된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운명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이 어린 친구의 어깨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준 건 뭘까요? 바로 막대한 재산과 카이사르라는 이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 개혁 철학, 이런 건 유언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철학이 아니라 재산에 상속받은 후계자였던 거죠. 당시 로마의 정치판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주요 플레이어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옥타비아누스. 이 친구는 일단 자기 유산부터 챙기는 게 목표였어요. 교활하고 야심이 넘쳤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그는 일단 안정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경험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로원. 이들은 어떻게든 옛날 공화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려서 힘이 없었어요. 이 권력 다툼의 향방을 결정지은 필리피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토니우스가 진짜 군사 천재처럼 암살자들의 군대를 박살내는 동안 옥타비아누스는 뭘 했을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전투를 피해 숨어다니기 바빴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는 군사적 천재성을 물려받은 안토니우스였죠.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결국 이 모든 권력 투쟁의 최종 승자는 안토니우스가 아닌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방법을 선택해요. 바로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는 것이었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로마의 시간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힘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걸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권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로마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강력한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카이사르의 유산은 뭐였죠? 과학과 개혁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위한 토대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유산은요? 신들과 예언에 기반한 과거에서 가져온 신화였습니다. 없던 시작을 만들어낸 거죠. 로마의 시선이 미래에서 과거로 완전히 180도 꺾여버린 순간입니다. 그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역사가 리비우스를 시켜서 로마의 역사가 아이네이아스라는 신화적 인물에서 시작됐다고 쓰게 만들어요. 다음, 당대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에게는 자기 가문이 바로 그 신화 속 영웅과 연결된다는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쓰라고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미신 같은 건 믿지도 않았던 양아버지 카이사르를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되니까요. 이 모든 신화들을 평화의 재단 같은 공공건축물에 떡하니 새겨 넣으면서요. 이 거대한 역사 조작 프로젝트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는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남긴 유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그 원고를 불태워주게. 자신의 필생의 역작인 아이네이스가 황제를 신처럼 만드는 데 쓰이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부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카이사르가 열고자 했던 과학과 개혁의 미래,
그 역동적인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신과 영웅들로 가득 찬 잘 만들어진 과거의 신화가 대신 차지해버렸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어요. 영원히 그 화려한 과거만을 돌아보는 도시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과가 진보 대신 신화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동적이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과거의 신화에 머무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2000년 전 로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기록은요, 정말 강렬한 이탈리아 패키지 여행의 첫날을 담고 있습니다. 네. 런던에서 출발해서 로마의 늦은 밤에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되는 그 숨막히는 일정. 하하, 네.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이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록의 진짜 재미는 단순히 빡빡한 일정을 나열하는 데만 있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한쪽에서는 분 단위로 쪼개진 관광객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아주 깊고 뭐랄까 조금은 도발적이기까지 한 사색이 펼쳐지거든요. 와, 정신없는 여행이랑 깊은 사색이라니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정신없는 현실 여행과 고독한 지적 탐구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일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한번 보시죠. 로마에서의 하루 일정이 콜로세움, 팔라티노 원덕, 포로 로마노,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까지. 와, 이게 오전이랑 이른 오후 일정이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하루라고요? 네. 점심 먹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바티칸 시국으로 이동해서 성 베드로 광장이랑 대성당, 박물관까지 다 봐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네,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해낸 뒤에 저녁에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맞아요. 저녁 식사는 그 달리는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피렌체 도착 예정 시간은 밤 11시. 이야, 정말 전형적인 아주 클래식한 패키지 투어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명소를 찍는 효율성의 극대화. 마치 무슨 미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게임 미션. 하하, 딱 맞는 비유네요. 가이드가 나눠준 수신기 귀에 꽂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여행 경험해보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엄청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뎁스와 브레드스, 즉 깊이와 넓이 사이의 고전적인 딜레마잖아요. 네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여행이 마주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의 이야기에 흠뻑 빠질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인증샷을 남길 것이냐. 맞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이 기록의 저자는 그 두 가지를 한 버스 안에서 동시에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저자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죠.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냥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로마 문명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의 순간에 지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지적인 도약이요? 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냥 창밖 풍경을 보거나 다음 일정을 확인할 때 저자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어디지? 이게 아니라 로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요. 와, 그 질문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문장들이 등장하죠. 문명시대 여명기에 접어든 로마는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카이사르 암살을 자행하면서 반문명적 수렁에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로마는 역사적 퇴행을 연출하게 되었고 그 후 로마는 시간이 멈춘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고요. 어조가 굉장히 단호하죠? 네, 아주 단정적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단 하나의 사건, 즉 카이사르의 암살을
로마 문명 전체의 운명을 가른 변곡점으로, 심지어 시간이 멈추게 한 사건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로마의 쇠락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잖아요. 뭐 경제 문제, 게르만족의 압박, 끝없는 내전. 네, 과도한 팽창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록의 저자는 단호하게 카이사르 암살 딱 하나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대담하거나 혹은 조금은 위험한 주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러 반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록의 가치는 학술 논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여행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관을 얼마나 강렬하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죠. 아, 개인의 역사관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군요. 네. 저자는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카이사르 암살이라는 특정 사건을 넘어서 문명의 흥망에 대한 저자 나름의 법칙을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 같아요. 보통 저렇게 정신없는 패키지 여행 중에는 사실 생각할 틈도 없잖아요. 맞아요. 따라가기 바쁘죠. 네, 다음 장소는 어디인지, 몇 시까지 모여야 하는지. 그런데 그 버스한 찰나의 순간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가설을 세운다는 게 이건 보통 내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강렬한 사색이 앞으로의 여행 경험 전체를 어떻게 물들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자는 잠시 후에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같은 자신이 말한 멈춰버린 시간의 물리적인 증거들을 마주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네. 이 생각들은 단순한 관광을 마치 문명 실패의 순간을 확인하러 가는 순례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저자의 머릿속 필터를 거치면 모든 유적이 하나의 증거처럼 보이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콜로세움이 그냥 웅장한 건축물이자 검투사의 함성이 들리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저자에게는 역사적 퇴행이 시작된 문명의 무덤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포로 로마노의 폐허는 아름다운 유적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로 보이는 거고요. 와, 여행지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풍경이 저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재해석될 겁니다. 포로 로마노의 무너진 기둥들은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카이사르 암살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로마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여행의 단순한 보는 행위를 넘어서 해석하는 행위가 되는 거군요. 네, 같은 장소에 서 있어도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 즉 내면의 지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단순히 유적지를 방문하는 걸 넘어서 문명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저자 자신의 역사적 가설을 검증하는 여정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지적인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있는 거죠. 패키지 투어의 속도감 속에서 자신만의 사유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여행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발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머리는 깊이 사색하는. 그런데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반전이 있죠. 네. 저자는 자신이 했던 이 깊은 생각들을 노트북 LM이라는 인공지능에게 제공하고 스토리 요약과 마인드맵, 오디오 리뷰를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대가 2000년을 건너뛰는 느낌이죠. 그렇죠. 노트북 LM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 나온 구글의 AI 기반 연구 및 글쓰기 도움입니다. AI 비서 같은 거군요. 네, 쉽게 말해 제가 가진 자료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AI에게 학습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고 내용을 정리해주는 뭐 그런 개인화된 AI 비서 같은 거죠. 아하. 저자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요약하고 시각화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야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에 대한 한 인간의 깊은 사색이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에 통해 정리되고 재구성되는 장면이니까요. 카이사르의 암살이라는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사건을 곱씹고 그것이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뒤에 그 결과를 21세기의 산물인 AI에게 분석하는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네요. 인간의 경험이 역사적 성찰로 이어지고 그 성찰이 다시
AI에 의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종합되는 과정. 네. 고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이 짧은 기록 안에서 아주 흥미롭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AI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객관화하고 또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다시 한번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에요. 와. 어쩌면 이것은 미래의 여행 기록 방식 혹은 우리 모두의 지식 정리 방식의 한 단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여행지에서 느낀 감상과 생각을 그저 일기장에 적는 것을 넘어서 AI와 대화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바로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기록을 통해 눈이 핑핑 도는 이탈리아 여행 일정과 로마 문명에 대한 한 개인의 깊고 대담한 성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현대 AI 기술의 역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정신없는 현실의 여정과 고독한 지적 탐구가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지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장소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기록은 우리가 실제로는 시간의 여러 겹과 우리 내면의 수많은 생각들을 동시에 여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 고대 유적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문명의 성취가 보이나요? 아니면 이 기록의 저자처럼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며 시간이 멈춰버린 어느 한순간이 보이나요? 와. 어쩌면 진짜 여행은 눈앞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